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래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다중의 가장인 30세 직장인 남자입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항상 화목한 가정을 부러워했어요. 그렇기에도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것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아내와는 대학 시절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아내는 내향적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하면서도 늘 미소를 자주 짓는 사람이었기에 아내에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책 보고 있어? 무슨 책이야? 아,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소설 좋아해. 너답다. 재밌는 책 있으면 나도 알려줘. 알겠어. 넌 이제 수업 들어가? 근데 땡땡이 치려고. 같이 갈래? 어디? 바람 쐬러. 저는 조용한 아내에게 늘 먼저 말을 걸었고 아내는 저를 잘 받아줬어요. 아내는 제가 느끼기에 신비스러운 모습이어서 그런지 자꾸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가까워져 갔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내에게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일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부부 소식에 아내는 크게 오열했고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미어졌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든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울고 싶을 때는 울어. 안 그럼 마음에 병 생겨. 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렇지. 곁에 계실 때 저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크지. 좀 더 잘해드릴 걸. 내가 너무 바보 같아. 아니야. 그 마음 엄마도 잘 알고 계실 거야. 충분히 애도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 고마워. 위로해줘서. 힘들 때는 아무 때나 연락해. 내가 달려갈게. 일찍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한동안은 집 밖으로도 나오지 않고 괴로워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술도 마시면서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없는 처지였기에 아내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내도 제가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많이 기대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계기로 아내는 저와 더 가까워졌어요.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내는 저에게 마음을 많이 열었고 둘이 종종 시간을 보냈습니다. 난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잘해줄 테니 나랑 만날래? 사귀자는 거야? 아니 우리 자주 만나기도 하니까 이왕이면 사귀어보자는 거지. 부끄럽구나. 나도 남자지만 부끄러워. 말 돌리는 거 보니 싫다는 거면 어쩔 수 없고. 좋아. 한번 만나보자. 진짜? 내가 정말 잘해줄게. 저는 아내에게 용기를 내 고백했고 그 이후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사귀게 됐어요. 대학에서 첫 연애였고 아내와 CC가 되었을 때 저는 새로운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저는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만큼 저희 사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항상 붙어 있는 저희를 볼 때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친구들은 깨소금 쏟아진다며 우스갯소리로 빨리 결혼하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에는 아내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내 역시도 제가 군대 간 동안 저에게 면회도 자주 오면서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 끈끈한 감정으로 함께 했던 저희는 결국 결혼하기로 했어요. 사실 돈도 많이 벌고 결혼해서 아내를 호강시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빨리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내 곁에 든든히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느꼈어요. 아내는 간간히 외로움도 많이 느꼈고 엄마 생각날 때마다 밤새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내가 곁에 있어 주고 싶다고 확신했어요. 어제는 유난히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 그래서 납골당 가서 보다가 왔어. 그럴 땐 같이 가지. 왜 혼자 다녀왔어? 바쁜 시기잖아. 그래도 힘들 때마다 자기랑 같이 엄마 얘기하고 하면 속이 후련해. 우울할 때는 그냥 울어. 아직은 엄마 생각 많이 날 때잖아. 맞아. 결혼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더 보고 싶더라고. 다음에는 나랑 같이 가자. 나도 엄마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고마워. 자기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아내는 저에게 자기의 속마음도 많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아내를 더 지켜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울증이 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같이 꾸리고 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힘이 되는 듯 했어요. 집도 보러 다니고 함께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순간이 저에게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늘 아내는 저를 만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장모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평소에도 저를 잘 챙겨주었지만 결혼 결정 후에 더욱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생각하면 빨리 아픔을 딛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이 저희 둘만 하는 것이 아니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내도 엄마가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거지만 저도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적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날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시절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버지가 안 계신 만큼 엄마 홀로 힘들게 저를 키우셨어요. 과부가 되신 엄마는 재혼할 법도 했지만 재혼도 안 하시고 절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제가 하나뿐인 외동 아들이다 보니 엄마가 저를 굉장히 아끼시며 기르셨어요.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찡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저에게 집착하는 엄마가 걱정됐습니다. 그 일화로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제가 어떤 아이랑 싸우고 나서 얼굴이 긁혀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는 당장에 그 아이 집으로 달려가서 따지셨어요. 귀한 자식 얼굴에 상처를 냈으니 어떻게 하실 거냐면서 말입니다. 같이 싸웠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화가 누그러지지 않으셨어요. 애들 싸움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싸우셔서 경찰서까지 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상견례 전 아내를 처음 엄마에게 소개했을 때도 그랬어요. 아내가 엄마에게 인사하는데도 엄마는 건성으로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태도가 민망했어요. 엄마는 웃음기도 없으시고 너무 냉랭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내는 자기가 밉보일 일이 있었나 하고 걱정했지만 저는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좋은 집안에 장가들게 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없이 자란 제 인생이 안쓰러워서라도 결혼은 좋은 집안과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결혼을 앞둔 아내에게 하기는 어려웠어요. 아내가 인사를 드리고 간 후 엄마는 저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꼭 그 애랑 결혼해야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난 말이다. 네가 좀 화목하고 밝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인정이 밝은 아이예요. 지금은 좀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너 고생시킬 애다. 편견 없이 바라봐 주세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나는 속상해. 네가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고
헌처도 많은데 굳이 그런 아이를 만나다니. 저희 잘 살게요. 걱정 안 끼칠게요. 나는 걔 표정부터 마음에 안 든다. 그늘이 있잖아, 그늘이.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래요. 엄마가 이해해 주세요. 엄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갔지만 그렇다고 아내와의 결혼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내는 엄마가 대학 때 돌아가신 만큼 시어머니와도 잘 지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첫 인상이 중요하다며 아내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떻게든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불만을 표현하셨습니다. 결국 상견례 날을 잡아서 저희 엄마와 장인어른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상견례 때도 엄마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식당이 별로라고 밥도 맛이 없다며 툴툴 대셨어요. 아내는 그런 엄마를 신경 쓰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 맛이 별로시면 다른 거 시켜드릴까요? 나 아직 네 어머니 아니다. 돈이 얼만데 다 먹지도 않고 시키니? 입맛에 안 맞으시는 것 같아서요. 됐다. 어차피 돈 내야 하는 거 버려야겠니? 알아보지도 않고 여길 고른 게 잘못이지. 여기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도 둘이 상의는 했을 거 아니야. 이런 데서 부족한 티가 나는 거야. 여자가 잘 챙겨야지. 네, 맞아요. 제가 좀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엄마는 별것 아닌 것으로도 아내에게 투덜대기만 했어요. 장인어른은 워낙에 무뚝뚝하고 말이 없으신 분이라 묵묵히 식사만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을 보니 아내가 더 힘들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장인어른이 무뚝뚝해서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고서 기댈 데가 없었는데 아버지마저 입을 안 여시니 혼자 괴로웠던 거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제가 말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날짜는 저희가 몇 개 받아왔어요. 난 아직 허락 안 했는데 이미 너희는 결혼 날짜까지 정했구나. 엄마, 저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평생 결혼 안 해요.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티가 얇은 줄 몰랐구나. 두 분이 괜찮은 날로 정해주세요. 어차피 니들이 정할 거 아니냐. 알아서들 해. 장인어른은 어떠세요? 나도 상관없다. 그보다도 니들 딸 자식 잘 부탁함세. 인정이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장인어른은 말로 들었지만 정말 말이 없으셔서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아내를 잘 부탁한다는 말 외에는 결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보통의 딸 가진 아버지라면 물어보실 게 많으실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장인은 혼자서 가시고 엄마를 모셔다 드리는데도 핀잔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난 애인 줄 아느냐며 결혼할 사람이 줄을 섰다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상견례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에게 그만하시라고 했지만 엄마는 듣지 않으셨어요. 아내가 말재주가 없는 것이 아버지를 닮았나 보다면서 사근사근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내가 우울증이 있는데 엄마의 그런 말이 상처가 될까 걱정했어요. 엄마가 저만 보면 살아오신 세월 때문에 그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내 아들답게 맞는 사람이 있으면 난 가만 안 둬.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인정이가 불편해하잖아요. 그러게 왜 분수에도 안 맞게 너랑 결혼하려고 한대. 분수에 안 맞긴 뭐가 안 맞아요. 제가 인정이 좋아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난 솔직히 평범한 가정에 네가 참가갔으면 좋겠다.
이미 결혼하기로 정했는데 계속 그러실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그렇게 따지면 저도 평범한 집안 아니고 제가 뭐 볼 게 있어요. 네가 뭐 어때서? 난 내 몸을 깎는 고통으로 널 잘 키웠어. 인정이도 장인 장모님이 예쁘게 키운 딸이에요. 더 왈가왈부 하실 거면 저희끼리 결혼할 거예요. 저것이 내 아들을 버려놨네. 버려놨어. 엄마. 저는 그날 엄마에게 더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결혼할 생각은 별로 없었고 아내를 만나고 달라진 거였습니다. 제가 결혼까지 결심한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엄마가 아내에게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저 그런 저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내를 타박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혼수가 적네. 물건을 이런 볼품도 없는 걸 골랐네 하면서 말이 많으셨어요. 아내는 저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아내는 안 그래도 기댈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혼자 고민할 것을 생각하니 속상했습니다. 장인 어른과 대화라도 나누면 서러운 이야기도 할 텐데 아무래도 제 엄마 이야기다 보니 끙끙 앓는 듯 했어요. 저는 엄마가 아내에게 잘해주었으면 했지만 엄마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단촐한 가족이니만큼 엄마와도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식장에 들어갈 때도 들어간 이후에도 아내를 굳게 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내내 불편한 얼굴로 계시면서 축하해주는 이들에게 울기만 하셨어요. 정말 누가 보면 믿지는 결혼해서 그런가 보다. 무슨 일이라도 있나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아내는 그저 웃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신혼여행 가서 아내에게 엄마 때문에 힘들면 뵙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기가 부족하다며 자신은 엄마도 돌아가셨으니 잘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아내의 그런 행동이 너무나도 예뻤지만 그래도 정말 미안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후 저희에게는 축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저와 아내의 2세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릴 때도 엄마는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는 아이가 생기면 엄마가 자신을 인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해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차가운 말만 하셨어요. 아이를 가졌다고? 내 어머니, 아직 몇 주 안 됐지만 그이 닮아서 잘생긴 아들일 것 같아요. 아휴, 이제 내 아들 발목 잡혀버렸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혼인신고도 마친 엄연한 부부예요. 누가 뭐라고 하니? 이제까지 있으니 너희 세 식구 아주 행복하겠구나. 이제 가장이 되니 더 책임감 있게 잘 살게요. 넌 걱정 없다. 제가 걱정이지. 저도 잘할게요, 어머니. 아이 잘 키울게요. 글쎄다. 애 키우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 그렇죠. 어머니께서 많이 알려주세요. 웬일로 네가 고분고분하니? 애 가지더니 철들었나?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그러니까 예뻐해 주세요. 아내는 엄마의 축하는 받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잘 지내보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생겼으니 아내에게 더 잘하자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려고 아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금세 9달이 지나서 아이의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출산일 전에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워낙에 마른 몸에 예민한 상태였는데 진통까지 길게 하더군요. 아이가 바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밤새 아내의 진통은 반복되었습니다. 간호사도 급격히 기운이 떨어진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 때문에 초조하고 걱정됐습니다. 아이도 아이지만 출산을 힘들어하는 아내가 걱정됐어요. 조산인데다가 몸까지 약한 상태라서 병원에서도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몇 번 혼절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아이를 출산했어요. 결국 출산 후 아내의 상태가 위중해서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입원했습니다. 보통 출산하고 아이의 얼굴도 확인하고 젖도 물려보는데 아내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만큼 상태가 위중해서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아내를 안정시켰어요. 그러나 아내는 출산의 충격 때문인지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도 혼자 있고 싶다면서 나가달라고 하기도 했고 주사 맞는 것도 거부했어요. 출산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는 남자인 제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입원하고도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아내에게 안겨주려고 하자 아내는 시겁했어요. 이 아이, 내가 낳은 애가 아닌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마. 무슨 말이야. 우리 아이 맞아. 여기 봐봐. 눈도 코도 당신 닮았잖아. 아니야. 이 애 내 애가 아니라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나 숨이 안 쉬어져. 이 여보, 왜 그래? 저 애 좀 데리고 나가. 나 정말 너무 싫어. 숨 막혀. 숨 막힌다고. 우리 아이야. 다시 얼굴 한번 봐봐. 싫어. 지금 당장 안 나가면 무슨 짓 할지 몰라. 빨리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 정말 우리 축복이 모르겠어? 몰라. 몰라. 아내는 소리를 질러대면서 혼자 있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고 아이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일주일 넘게 아내 품에 안겨보지도 못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한 탓에 죽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떠올랐는지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런 아내를 보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자신의 아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싶었죠. 병원에서는 일시적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길게 갔습니다. 장인 어른도 찾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아내를 봤지만 모르는 애를 왜 데리고 오느냐고 말했어요. 자신의 방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는 아내는 상당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아이 이야기만 꺼내도 듣기 싫다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거나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엄마는 아내를 보고는 미친 게 틀림없다면서 아이도 못 알아보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엄마는 태어난 아이를 보고도 저에게 아이만 불쌍하다며 저것을 어쩔 거냐고 물으셨어요. 너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기 애도 못 알아보는 게 말이나 되니? 저 사람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데요. 애를 자기만 낳는 게 아니잖니. 애 엄마가 돼서 자기 정신 하나 못 챙기면 어쩌라는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도와줄게요. 내가 속이 다 탄다. 애가 불쌍해서. 아니면 당분간 내가 애를 볼게. 지금은 조리원에서 도와주니까 괜찮아요. 애도 애지만 네 몸 잘 챙겨. 새아기가 저런다고 해서 너까지 약해지면 안 된다. 알아요. 아이도 저 사람도 제가 잘 지켜볼게요. 그래, 밥 든든히 챙겨 먹고 네가 애 잘 돌봐. 엄마는 걱정이 되었는지 연신 당부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사실 걱정은 됐어요. 아내가 우울증인 것은 알았지만 아이 낳고 아이를 거부할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 상황이니 엄마가 오실 때마다 아이와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셨어요. 엄마는 이대로라면 아이 키우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안 되면 아내를 치료받으라고 하고 아이는 엄마가 키우시겠다고까지 했어요. 저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 더 지켜보자 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사정을 말해 출산 휴가와 연차를 길게 쓰고 조리원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조리원에서 맡아주고 아내를 데리고 외출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었습니다. 우울증이 극심했던 아내는 점차 마음이 풀어지는 듯 했어요. 아내에게 저는 제가 꿈꾸는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래 우리 아이들과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 수영장도 만들고 밭도 가꾸면서 살자 했죠. 아내는 그렇게 평온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아내와 함께 보내고 틈틈이 아이도 따로 보아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몇 주 정도 지나자 아내가 자신의 배를 보더니 그제야 아이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 어디 있어? 보고 싶어. 정말? 아이가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잠깐만 기다려. 아이 데리고 올게. 제가 아이를 데려오자 아내는 아이를 조심스레 품에 안더니 아이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큰 눈망울에서 눈물을 뚝 하고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모성애도 없고 아이를 자기가 낳지 않았다고 계속 거부하면 어쩌지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엄마는 엄마였어요. 아내는 아이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이렇게 나랑 여보를 똑 닮았는데 어떻게 몰랐지? 출산의 충격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대. 10달 동안 내가 내 뱃속에서 키운 내 자식인데 어떻게 몰라봤지?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난 그래도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 우리 아기 예쁘게 키우자. 저는 아내가 아이를 바라봐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하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인지한 후부터 계속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너무 귀엽다며 예뻐했어요. 저는 아내의 우울증이 가라앉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요. 하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저에게 아내가 괜찮은 건 맞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멀쩡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 MRI라도 찍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정신과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괜찮대요. 아니야. 애가 위험할지도 몰라. 갑자기 얘한테 험한 짓 하면 어떻게 할래? 안 그래요. 지금은 자기 자식이라고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그건 알 수 없는 거다. 난 안심이 안 돼. 제가 옆에서 잘 지켜볼 테니 염려 마세요. 아무래도 난 제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미친 사람이 괜찮다가도 휙휙 달라지잖아. 지금은 괜찮아요.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처음부터 쟤는 아니다 했어. 애까지 위험하면 난 못 산다. 엄마는 결혼 전부터 자기가 봤던 아내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면서 우울증도 병이라셨어요. 저는 괜찮아졌다고 했지만 엄마는 우울증 있는 사람은 사람도 해친다며 믿지 못해 하셨습니다. 엄마가 직접 아내의 모습을 보셨기에 더욱 걱정하시는 건 알았지만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출산 50일쯤 돼서 저는 다시 회사에 나가게 됐습니다.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도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어요. 갑자기 아내가 우울증이 생겨서 아이를 두고 나가버리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에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연락이 오셨어요.
아들, 곧 회사 복귀라고 했지? 네. 아예 안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회사에 출근해야 돼요. 아무래도 내가 걱정이 돼서 네가 일 나가 있던 동안 내가 가서 애 도와주고 집안일도 좀 해놓을게. 엄마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애가 걱정돼서 그래. 애만 아니었으면 나도 마음 편히 있을 텐데. 이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있나. 저도 사실 좀 걱정되긴 했어요. 제가 없는데 혼자서 아이를 볼 수 있을지 걱정돼서요. 새아기가 불편할 순 있겠지만 없는 것보단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는 게 낫지 않겠어? 알겠어요. 안 사람에게 이야기해둘게요. 엄마께서 와주신다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되긴 했습니다. 사실 아이 낳고 나서는 저도 아내도 밤에 잠을 많이 자지 못하다 보니 피곤했었거든요. 보통 아기 엄마들이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봐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엄마가 오신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어요. 아기도 낳았고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이 친해져서 여느 화목한 가정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쯤 엄마가 집에 오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당부드릴 말씀이나 필요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무트로 드렸습니다. 엄마는 자기도 애 키워본 사람이라고 얕보지 말라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와서 아이를 봐주고 집안 일을 해주시니 며칠 동안은 한결 저도 편했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아내랑 교대로 자고 하느라고 집안일을 할 틈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엄마가 오셔서 집안일도 해주시고 미리 반찬이나 먹을 것도 해주시니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으니 맛도 있었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엄마, 뭐 아이에게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니다.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인데요? 말씀해 보세요. 새아기가 날 다치게 했지 뭐냐. 네? 아이, 갑자기요? 내가 그래서 지금 걷기가 좀 힘들어. 알겠어요. 일 빨리 끝내고 제가 갈게요. 운전 위험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와. 엄마의 전화는 저를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엄마를 다치게 했다는 소리에도 머리가 띵했어요. 그 전에 아내가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우울증 때문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닐 거야 하고 생각하며 빨리 회사 일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자꾸 불안한 마음에 일 처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게 일을 끝내놓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내의 우울증이 다시 도진 것은 아닐지 그보다 아이는 괜찮을지 걱정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의 손에는 동그랗게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울상을 지었어요. 내 손 좀 봐. 만지지도 못하게 아프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실수했어요. 진짜 실수 맞긴 한 거니? 내가 결혼 전에 너한테 함부로 했다고 미워서 그런 거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때 일은 다 잊었어요. 분명히 일부러 내 손등에 떨어뜨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해세요. 어떻게 제가 어머니를 다치게 할 생각으로 그랬겠어요. 좀 괜찮으세요? 병원 안 가보셔도 되겠어요? 괜찮다. 좀 쉬면 낫겠지. 늙어서 병원은 늙어서 빨리 나을지 모르겠다만. 아내가 실수로 엄마의 손에 찬장에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내가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하며 엄마는 고의인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는 아내가 사과하고
제가 걱정하니 마음이 좀 풀리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엄마를 일부러 다치게 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왠지 미심쩍긴 했어요. 아내의 표정을 보면 정말 실수라는 듯한 얼굴이었기에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아프다며 괜히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겁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엄마를 모셔다 드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아내가 우울증이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자신은 괜찮지만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남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보라며 말이에요. 엄마의 걱정스러운 말이 저에게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앞일이 없었다면 괜찮았겠지만 좋은 일로 와주셔서 잘 도와주신 엄마가 다치니 더욱 죄송했어요. 게다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며칠 간격으로 엄마는 우리 집에 계시다가도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아이를 보다가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엄마의 팔을 못 보고 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께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면서 아내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어요. 내가 속상해서 말도 못한다. 이건 일부러 그런 거야. 그 사람이랑 이야기해보셨어요? 하면 뭐하니? 단순히 실수라고 하는데 내가 더 말해봤자 속 좁은 사람 되는 거야. 팔은 좀 괜찮으세요? 아까는 부러진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것 같다. 이 나이에 뼈가 얼마나 중요한데. 제가 그 사람과 이야기해볼게요. 아니다. 말하지 말어. 내가 말했다고 하면 또 나한테 무슨 짓 할지도 알아?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잘못 아신 건 아니죠? 내 속으로 나온 너마저 날 못 믿으면 누가 날 믿어주니? 엄마는 저에게 자기는 솔직한 마음으로 아내와 잘 지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가 없을 때 자신을 이렇게 괴롭힌다고 말씀했어요. 아내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니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진실인지 아내가 실수라고 하는 것이 진실인지 말입니다. 얼마 후 제가 있을 때도 주방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제가 가보니 엄마는 주저앉아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마가 옆에 지나가시다가 부딪혔다고 했어요. 엄마는 아내가 자기 허리를 일부러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진심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고 아내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와 내 아이를 낳아준 아내 사이에서 저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엄마와 아내가 잘 지내길 바라면서 같이 외식도 하고 놀러도 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두 사람 모두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듯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시간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금요일 오후 엄마가 연락이 오셔서는 빨리 집에 좀 오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전화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엄마의 이마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머리라도 크게 다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엄마께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 저에게 아내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너도 조심해. 새아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꼭 이렇게 사람을 때린다. 정말이에요? 지금 당장 제가 이야기해볼게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또 실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니? 아니에요. 말을 해봐야겠어요. 괜찮다니까. 여보, 엄마 이마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내가 있는 곳에 어머니가 와서 일부러 부딪히신 거야. 일부러 와서 부딪히셨다고?
그럼 내가 일부러 때렸겠어? 나도 깜짝 놀랐어. 정말 실수야. 지난번에도 실수라고 했잖아. 정말 실수라고. 설마 내가 진심으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다치셨으니까 확인하는 거야.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어떻게 날 의심해? 아내는 평소에 화도 안 내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의심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잘 해결해 보려 했지만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이 일로 엄마와 아내의 사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엄마가 자기가 처음에 결혼 반대한 것 때문에 아내가 툭하면 자신을 때리고 괴롭힌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단순 실수인데 자기를 의심하냐면서 답답해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있다 보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몇 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저는 차라리 엄마에게 집에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아이가 걱정되니까 와서 아이 얼굴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굳이 이런 일까지 겪으면서 오시지 마시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나한테라도 화풀이하면 다행이지 뭐. 혹여라도 나쁜 마음 먹고 애한테 그러면. 저 사람 그럴 사람 아니에요, 엄마. 그럼 나한테 한 건 그건 내가 남이라 가능하다는 거니? 실수니까요. 넌 내 말보다 새아기 말을 믿는 거니? 그래, 결혼하면 아들 자식 빼앗기는 거라지만 서운하긴 하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됐다. 늙은이가 빨리 가야지. 엄마에게 말을 하니 엄마는 서운하시다고 하며 가셨어요. 엄마 딴에는 도와주시겠다고 오셨는데 제가 너무 했나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안 오셔도 혼자 할 수 있으니 자기 믿어달라 했어요. 제 생각에도 그랬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아내는 엄마가 오실 때 부딪히지 않고 싶어 했어요. 한 집안에 있긴 해도 서로 말도 안 할 정도로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내가 이상하다 했고 아내는 아내대로 어머니가 이상하다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녁 식사하고 가시던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오면 집으로 피신하듯 가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모셔다 드리는데 매일 타박상이 들어가는 팔이나 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신 엄마가 그렇게 다치시니 제 마음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구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벌고 있는 처지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돼서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도 최대한 일찍 퇴근하려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일찍 퇴근하고 두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좀 가정에 신경을 쓰면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회사에서 중요한 출장이 생겼어요. 그것도 약 2주간이나 부산 지역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불안해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갈 수 있는 직원을 확인해봤지만 짧은 출장이 아니다 보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해야 하는 업무이기에 가야 했어요. 엄마도 아내도 처음에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속내를 보였습니다. 저도 가고 싶지 않지만 지금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찜찜했어요. 출장 갈 때 나도 따라갈까? 아기는 어떻게 하고 같이 가서 호텔에서 지내지 뭐.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힘들지 않을까? 휴, 그럼 어떡해. 어머니도 내가 불편할 거고 나도 어머니랑 둘만 있는 건 힘든데. 엄마 보고 오시지 말라고 이야기해볼게. 제발 부탁해. 아내가 그렇게 간절히 말하니 엄마에게 2주간은 오시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당혹스러워 하시면서
아이에게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일 없다며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2주간 자기가 아이를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우울증 때문에 아기를 거부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우울증이 심해질까봐 걱정됐습니다. 엄마는 그럼 할 수 없다며 자기가 조심하겠다고 이 집에서 아기를 잘 보겠다고 했어요. 출장을 떠나는 일정에서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어요. 아내와는 간간히 자주 통화를 하며 아이 상태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내 걱정이 기부였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던 다음 날 엄마의 전화가 왔어요. 그냥 전화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미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끊기고 나서 엄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가 문자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살려다오. 새아가가 날. 저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이런 문자가 온 적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긴박한 문자를 보고 저는 미팅을 마치고 바로 신혼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먼 거리였지만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느껴졌습니다. 달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진짜 인생을 헛살았구나 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당황하는 아내와 눈물을 훔치는 엄마가 앉아 계셨어요. 엄마는 저를 보더니 와락 끌어안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 다리 좀 봐봐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내 다리에 이렇게 화상이 생겼어. 어머니, 또 제가 했다고 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이 집에 너 아니면 누가 있어? 여보, 아니야. 나 아니야. 얘가 날 죽이려고 한다. 아들, 나 좀 살려줘.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내는 절박한 표정으로 손살을 치면서 저에게 믿어달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의 손목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엄마는 역시 내 아들이라면서 아내에게 욕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엄마와 엄마의 짐을 들고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니,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다리가 이런데 병원으로 가야지.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뭐 하는 거야? 새아기는 치료 좀 받아야 돼.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치료받으실 분은 바로 엄마시잖아요. 아니야. 이 상처, 그리고 이 상처 모두 다 저것이 나한테 한 일이야. 엄마, 집에 CCTV 있어요. 지금까지 하신 행동 저 다 봤다고요. 엄마는 제 말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흘리던 눈물도 멈추셨어요. 아내도 제 말을 듣고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엄마와 아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아기를 제외하고 둘만 있는 집에서 사건 사고가 너무 잦았습니다. 고부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엄마는 아내가 그랬다고 하고 아내는 실수라고 하니 저는 확인해야 했어요. 나의 혈육과 내 아내 사이에서 누구도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소아과에 가고 엄마가 오지 않으셨을 때를 노렸어요. 그때 두 사람 몰래 CCTV를 설치해두고 출장을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만 두고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도 됐었어요. 저는 엄마의 연락을 받고 바로 녹화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경악스러운 장면이 있었어요. 엄마는 아내가 아기를 보고 있을 때
자기의 다리를 무언가로 때렸습니다. 하지만 많이 아프셨는지 포기하시고 선택한 게 전기포트였어요. 두 눈을 꽉 감으시고는 자기 다리에 두꺼운 수건을 대셨습니다. 그리고는 전기포트에 물을 부으시는 장면을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저는 너무 소름이 끼치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싫다고 해서 자작극을 하다니요. 어떻게 자기 몸에다가 그 뜨거운 물을 부으실 수 있어요? 아니야. 이 화사는 차자뜨기지만 나머지 건 정말 새아기가 그랬어. 엄마 그만하세요. 전 이제 엄마 말 믿지 못하겠어요. 아들, 어떻게 아들이 날 못 믿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 좀 그만하세요. 다른 부모들도 다 그렇게 키워요. 뭐라고? 엄마는 저에게 사랑이 아닌 집착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엄마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건데요. 사랑해서라고요? 나는 엄마는 제 말을 듣고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엄마가 생각해봐도 자신이 어떻게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됐는지 자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실지라도 엄마에게는 한 번쯤은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필요하셨어요. 물론 저의 인생을 위해서 엄마가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의 희생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자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은 결국 부모의 품을 떠나기 마련일 겁니다. 그럴 때 자식과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가 있다면 든든하게 생각해야겠죠. 또 부모로서 마음을 다해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를 아무리 미워해도 엄마 자신을 해하면서 자작극 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에게 상처가 될지라도 똑바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을요. 엄마도 제 말씀을 들으시더니 펑펑 우셨습니다. 자신은 평생 남편도 없이 홀로 저를 키웠는데 저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셨다고요. 게다가 아내가 변변치 못한 집안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의견이 아닌 아내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 쫓아내고 싶으셨대요. 그래야만 아마 제가 엄마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내를 지켜야 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살고 싶었어요. 웃기지 마. 사람 좋은 척 하지 마. 넌 내 아들 빼앗아간 악마야. 저는 다 같이 행복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시네요. 너 같은 게 내 아들의 가치를 알아? 내 고생을 네가 아느냐고? 그만하세요. 엄마는 꼭 정신과에서 치료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나 아니야. 저것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아들. 그만하세요. 엄마 치료받고 나신 후에 아기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다 저것이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 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소리치셨습니다. 아기마저 보여드리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는 걸 알았지만 가정을 위해서 별 수 없었어요. 엄마는 자신의 잘못을 확실히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 저도 예상 못한 상황이었기에 이런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았어요. 솔직히 정신병원에 입원까지는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길러주신 엄마를 어떻게 정신병원에 가두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갈 수 있는 심리 상담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는 엄마를 아내와 떨어지게 한 후 엄마를 심리 상담소에 모셔봤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심리 상담사의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줄 몰랐어요.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그러자 상담소에서 자기의 이야기와 일생을 들어주니 마음이 바뀌시는 것 같았어요. 자기 몸마저도 상하게 했던 엄마의 사정은 자신의 인생이 없으셔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세월에서 그 아들을 빼앗긴다는 불안함에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였어요. 그런 엄마를 생각하니 저도 제 인생만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을까를 곱씹어봤어요. 아버지도 없이 저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무심했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명백히 잘못이기에 엄마가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길 바라고 있어요. 또한 그런 엄마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저도 곁에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들이라는 존재에게서 벗어나 엄마만의 새로운 인생 목표를 잡으려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엄마는 제가 떠난 것 같아서 많이 허탈하다 하셨습니다. 그냥 자식 하나 잘 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인생이 없더라. 이제부터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위해서 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도 넘었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는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이렇게 커서 철들었네. 그치만 엄마 인생은 이제 엄마가 알아서 살게. 고마워. 힘드셨을 텐데 이때까지 정말 잘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의 상담이 있을 때마다 가끔 모시고 가면서 과거 일도 이야기하곤 해요. 한 번도 마음속의 말을 제대로 표현한 적 없었지만 지금은 자주 표현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전보다 엄마와 속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일상들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가끔 행복을 느낍니다. 엄마는 다행히 상담받으면서 점차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계시고 있어요. 이제는 엄마와 저의 인생을 분리해서 생각하려 노력합니다. 아내에게도 이런 사실을 말했더니 새삼 놀라는 눈치였어요. 아내와도 이후에 그 사건 이야기를 나눠보니 처음에는 정말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엄마가 일부러 아내가 있는 곳에 와서 부딪힌 거였어요. 아내를 난처하게 만들어서 이혼시키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엄마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내 역시 엄마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엄마에게 당한 상황이 충격이 큰 만큼 저와 같이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은 한동안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 꾸준히 다녀보려 합니다. 사실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 이야기 같았어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겪어보니 고부 간의 갈등은 남편이 잘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간 역할을 처음부터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남아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도 치료받으면서 나아지고 계시고 아내도 점차 기운을 차려갑니다.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고 있지만 언젠가 좋아지면 함께 모일 날이 있겠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모여서 서로 고민도 나누고 의지하는 가정이랍니다. 엄마와 아내가 마음이 안정되면 함께 여행도 가고 싶고 행복한 식사도 하고 싶어요.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저희 가족에게는 꿈이자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곁에 있는 가족들을 항상 소중히 대해주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늘 행복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건강하십시오. 사연 들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